네, 대구에서 신천지 중심의 대규모 감염이 정리되는가 싶더니 이번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이형민 연세대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전에 나온 코로나19 집계 상황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확진자가 8,400여 명이고 어제 이제 9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발표된 수치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가 계속 그 100명 이하의 환자가 발생한 지는 꽤 됐는데요. 네. 근데 이 숫자가 지금 한 70명, 80명, 90명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제어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집단 감염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저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네. 저희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주의했던 부분들이 집단 감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었고 그렇죠. 현재 국내 데이터에서도 보면 80%가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접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공간에 대한 위험성을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제일 그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여 있는 곳이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의 어떤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과 만약에 거기서 진짜로 코로나19 감염이 생겼을 때 주는 피해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방역본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한 중반 정도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사와 그다음에 관리를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실제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5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87명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아직 오늘 오전에 집계된 공식 집계 상황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곳의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요양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감염 관리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을 굉장히 다양한 급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요양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그렇죠. 이러한 장기간의 그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의 환자분이거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동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주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을 동시에 봐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병실이나 하나의 기관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전파가 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감염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다양한 의료기관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들이 또 요양병원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또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요양병원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의 발생 사례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조금 저희가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고령의 환자들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럼 의료기관에서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우려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나마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부분이 신천지 신도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증상이거나 경증의 환자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만듦으로써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나이도 많으시고 기저질환도 많고 하니까 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분들에 대한 입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빠른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치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잘 효율적으로 전용을 한다면 요양병원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걸로는 보이는데요. 근데 더 이상의 어떤 요양병원의 추가 확산이 없도록 저희가 빠른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근 대구 경북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주춤하면서 문을 닫았던 가게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하고 많이 달랐던 부분들이 워낙 많은 신천지 신도 확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사회적 활동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였다면 대구 경북 지역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던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분들, 일반 시민들의 확진자 발생률도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던 그런 특성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잡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조절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조절 가능한 수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당분간은 아직은 조금 자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분당 재생병원의 원장이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병원 관계자는 뭐 마스크도 잘 착용을 했었고 감염 경로를 잘 모르겠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분당 재생병원 같이 이런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역학조사를 해보기 전에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몇 가지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해본다면은 일단 그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마스크가 모든 것을 다 막아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스크라는 거는 바로 직접 비말이 튀는 거는 막아주지만 환경에 있거나 손에 있는 것들을 마스크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호흡기 감염 질환의 어떤 주된 경로를 얘기를 하면은 항상 비말, 그 에어로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가 손 때문에 생깁니다. 손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입이나 코를 통해서 전파됨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손위생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이 하나 이제 고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당재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이 계속 병원에서 숙식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랬죠. 이 병원 안에서의 숙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식사를 통한 어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병원 안에서 숙식을 했다면은 여러 직원들이 같이 식사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혹시 무증상 감염자가 있었다면 그러면은 되게 전파되기 쉬운 환경에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의료기관 안에서의 어떤 전파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 회의 과정에 또 옮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증상이 있고 나서 다음날 검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19는 증상 발현 전부터 감염이 가능하다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무증상 감염도 일부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한 번 검사를 해서 이 코로나19 감염의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복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중간 정도에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감염 초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하고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런 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땠을지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보다 의료진 확진자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일단 검사를 하고 아마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의료진 노출이 있었고 실제 의료진들이 실제 코로나19 확진이 됐고 의료진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다른 기관으로 이제 전원을 하더라도 검사라든가 또는 코호트 같은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당재생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찾아가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병원 안에서의 어떤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역학조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명확한 그 관리, 사전적인 검사를 통한 명확한 관리를 조금 진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이제 4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판단인데 정부의 판단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그 지금 현재 판단에 대해서 이제 그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쪽에 이제 전문위원회도 있었고 그쪽에서도 근데 대부분의 전문위원들이 전부 다 일단 방학을 연기하는 걸로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증상이 경하거나 무증상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서 이런 코로나19 감염이 나타났을 때 이 감염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부르는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기가 또 지금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안에 무증상 감염을 갖고 있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전파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는 또 역시 여태까지의 어떤 집단 감염을 발생시켰던 여러 환경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숙박은 아니더라도 결국 식사는 같이 하는 환경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또 되게 또 손쉽게 전파가 가능한 환경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아이가 한 명이라도 해당 교육기관에서 나오면은 그러면 그 교육기관의 문을 닫아야 될 거고 그러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는 아마 대부분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 내 감염을 또 유발할 가능성도 일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코로나19 감염이 대부분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중증으로 가는 아이가 또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집단 감염에 대한 조절 가능한 영역까지 들어왔다라고 생각될 때까지는 조금 연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일부 학원들이 재정상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업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공부에 너무 손을 놓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면서 학원이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염려하실 수밖에 예.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원은 학교보다도 오히려 더 밀접한 공간으로 운영이 많이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생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또 학원 원장님들의 또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는 가지만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안정권은 아닙니다. 안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할 방침인데 이게 이제 잠복기 환자는 걸러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예 이제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초기부터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중국에서 입국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입국 제한을 했을 때의 결과를 지금 이탈리아와 이란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국가 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했었던 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그 잠복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해외에서 병을 갖고 들어오는 거는 이제 외국인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잠복기이면 당연히 저희가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입국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있겠지만 모든 거를 다 맡기는 특히 외국인의 입국만을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국인까지도 예, 그렇죠. 내외국인을 다 막아야 되는 건데 일단 유럽 쪽은 제가 보기에 지금 유럽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외국인의 입국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내국인이 못 나가는 환경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외 국가들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어디까지 입국 제한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도 분명히 고려는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진짜 다 막을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의심되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분들이 빨리 의료기관에 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교육과 절차가 사실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국가들에도 코로나19 환자는 있을 거거든요. 예.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없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쪽 부분들은 검사가 안 돼서 저희가 확진자를 모르는 것일 뿐이지 분명히 그런 국가들에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다 막고 딱 우리나라를 2주에서 한 달 정도 완전 고립시키겠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 효율적인 관리가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의사의 상의 없이는 이브로펜 성분의 소염제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분은 어떨 때 보통 먹는 약인지 그리고 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는 이브로펜 대신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그 이부프로펜이라고 부르는 건 저희가 이제 그 해열 진통제, 예. 소염제에 속하는 약이고요. 보통 이제 열 나거나 이럴 때 제일 많이 먹는 약간 약. 감기 증상 있을 때 많이들 맞습니다. 네, 먹죠. 열 나고 뭐 머리 아프고 이러면은 제일 많이 먹는 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인체에 들어와서 예. 세포내로 들어갈 때 어떤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냐면요. 그 ACE2 그러니까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효소가 이제 사람 몸에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효소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ACE2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구조가 많은 세포일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잘 들어오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ACE2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부프로펜이라고 부르는 소염제를 먹게 되면은 과발현, 그러니까 예. 정상치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부프로펜을 먹게 되면 이게 더 많이 발현이 되니까 당연히 바이러스는 세포내로 많이 들어올 거고 예. 따라서 증상이 더 악화돼서 이제 나쁜 예후를 보인다라는 보고가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부프로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근데 하지만 이 과학적 근거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의 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의 기저질환에서의 사망자가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저질환 중에서 제일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심혈관 계통 질환, 고혈압 이쪽 질환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쪽 질환들에 쓰는 저희 이제 고혈압 약 중에 일부가 또 ACE2에 관련된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을 먹었을 때 사망자가 높아진다는 보고도 일부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보자면 중국에서 지금 혈액형 A형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O형이 가장 강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국 인터넷 매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대략 한 2,0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를 추적을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혈액형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을 좌우한다, 네. 뭐 질병을 좌우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부는 맞는데 대부분은 틀립니다. 대부분 틀리고 그다음에 이런 혈액형의 분포는 조금 이 혈액형 유전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과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인구 분포나 민족 분포하고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혈액형보다는 지금 되게 재미있게 나오는 소견은 네. 남자에서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습니다. 아. 두세 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남자들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온 논문에서는 또 관계가 없다는 논문도 나와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예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예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데이터는 남자의 사망률이 2.8%인데 여자는 1.7%고요. 우리나라 역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에 비해서 거의 한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가 조금 더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빈 연세대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